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전환적 뉴딜 세미나 이제 그 분과회의 그린 뉴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션 진행을 맡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재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주 그 룸이 아주 오붓하고 아주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대략 시간이 4시 45분이고 저희가 이제 6시 전에는 끝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이제 발제자가 있고 두 분의 이제 토론자가 있는데 대략 시간을 보니까 한 15분 정도, 약간 뭐 16분 그 정도 발표 세 분 해주시고 토론 한 7, 8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그 좌석에 계신 분들이 좀 질문 서로 하면서 토론하면 대략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이미 그 전환적 뉴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설명을 했고 토론도 했기 때문에 분과회의 3에서는 이제 그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고 토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발제자로 우리 그린 뉴딜의 개념과 추진 전략. 하여튼 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어떻게 추진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계신 김호석 박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호석입니다. 오늘 그동안에 이제 저희 그 연구회 차원에서 준비를 해왔던 전환적 뉴딜에 대한 논의들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그 풀스케일로 그 아이디어가 공개되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들고요? 네, 안 들려. 그래서요? 네. 그 동안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이제 논의가 됐었고 이정희 원장님께서도 전체 세션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이 모여 있는 그 성과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제안과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개괄적으로만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제 전반적인 그 컨셉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 재정 지출 대규모의 재정 지출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구조적인 개선을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게 이 전환적 뉴딜의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고, 그 분야를 이제 세 개로 저희가 나누어서 보기를, 하나는 이제 그 휴먼, 또 하나는 디지털,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의 선정 과정에서는 뭐가 지금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한국의 포용적 성장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인들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그 토론을 통해서 이 세 주제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세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린 뉴딜 파트는 다른 그 두 휴먼 뉴딜이나 이 디지털 뉴딜하고는 좀 차별적인 것이 그 앞쪽에 이제 그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신축성이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환경 외부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초적인 환경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그 경제 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론적인 차이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시장 경제에서 합의된 국가 고유의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그린 뉴딜의 접근 면에서는 좀 차별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드릴 파트는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 한 파트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질문 두 가지는 왜 대규모 재정 지출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냐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왜 대규모 지출이 필요하냐, 왜 지금 시점에 그게 필요하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 그 TF에서의 논의됐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그 동안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된 그 이슈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환경이라 함은 최근에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에너지 이슈까지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는 이 대기 수질과 관련된, 특히 이제 대기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자원순환, 환경 보건 분야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에너지 기후 변화, 그리고 생태계 자연 보존을 이제 묶을 수 있다면은, 지금 국내적으로는 대기 수질 쪽으로는 뭐 대기 쪽은 뭐 미세먼지 문제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수질 쪽으로는 지역 간의 이제 그 물 관련 인프라의 이 지역적 차별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자연 순환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제 재활용을 높이고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게 이슈고요. 에너지 기후 변화 쪽에서는 에너지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형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제반 노력들을 추진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노력의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자연 보존 쪽에서는 이 생물 다양성을 확보를 하고 도시의 자연 생태 공간을 확대하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구분된 그 현황을 지지하고 그 이양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을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3차 에너지 기본 계획,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런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대표되는 그 녹색 분야, 그린 뉴딜과 관련된 네 가지 정책들이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미 네 가지의 이런 훌륭한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인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애인들 때문에 이게 쉽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경제나 산업 전반적인, 아까 이제 유정일 원장님께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 녹색성이, 특히 이제 뭐 아까 유정일 원장님께서 취하신 것은 에너지 생산성뿐인데, 사실은 온실가스 생산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1달러 이 온실가스를 하나를 발생시킴으로써 얻는 돈이 얼마냐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를 1kg, 뭐 예를 들면 1톤의 CO2를 가지고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는데, 부가치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거죠. 에너지도 같은 개념이고요. 1차 에너지 석탄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발전량 중에 그 재생에너지 비중은 굉장히 또 낮은 편이고요. 6월 초 그 실적인데, 미국의 석탄 발전하고 그 재생에너지 발전이 20%대 23%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앞섰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그 논란이 있는 미국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면에서 녹색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 미세먼지,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이런 이슈들이 주로 뭐에 물려 있냐면 전환 부분하고 수송 부분에 물려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강한 경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석탄 연료 비중을 보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 복합 화력 좀 가지고 있고 원자력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내연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이제 복합 화력 정도가 되겠고요. 이 전체적인 발전량 비중이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력 부분이 굉장히 바닥에 또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변화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 자동차 수송 부분을 보면 2000년대 2012년 13년 이때부터 경유자동차가 가파르게 그 신규 등록 차량이 증가를 하면서 도로 부분에서의 이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경유차가 미세먼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질소산화물 배출량, 뭐 이산화탄소
이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경유자동차의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정책이 시행이 돼도 이미 기본적인 자본 투자들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전 요인으로는 이제 경로 우전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을 가지고는 쉽게 성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도전 요인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전환 부분이나 수송 부분을 포함해서 가정, 상업, 산업 부분이 이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 신기술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기술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압력이 발생하는 향후의 환경 압력이 어떻게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 질적 양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또 필요하다는 도전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 재정 여건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2014년부터 국가 재정에서 환경 분야 재원 배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2014년에 1.83%, 6.5조에서 2019년에 1.58%, 7.4조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작년에 국민 참여 예산, 국가 예산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떤 예산이 중요하겠냐고 하는 그 제안을 받아봤을 때는 이 환경에 대한 예산이 증가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러한 소위 말하는 녹색 부분에서의 도전 요인과 이러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서 재정적인 여력, 소위 말하는 피스컬 스페이스는 굉장히 작은 상황이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도전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그린 뉴딜이라는 거는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전략적이고 대규모의 전략적인 재정 투자,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로 예상되는 효과라는 것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그리고 고용, 그거와 함께 기대되는 녹색 경쟁력, 전반적인 녹색 퍼포먼스의 제고를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그 뉴딜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린 뉴딜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접근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면 유넵 같은 경우는 고용 창출,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뉴딜이 이제 고용 창출이나 경기 부양 이런 것들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보는 것이고, 유넵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의존성이나 생태계, 세계은행의 그린 스티뮬러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자연 자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이번에 올 초부터에 한동안 많은 이제 관심을 끌었던 미국의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인프라, 대기 수질, 기후 변화 대응, 뭐 에너지 부분의 개선, 친환경성 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목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또 세부적으로 이제 사업들이 제안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이제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러한 뭐 미세먼지, 에너지 기본 계획, 뭐 재생에너지 국정 과제 여러 가지 계획이나 정책을 통해 가지고 녹색 전환 노력을 해왔는데, 여기에 이제 근본적으로 쉽게 성과가 안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도전 요인을 고성장 시기부터 누적됐던 환경 압력, 그리고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에너지 수송 시스템의 강력한 경로 의존성,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산업하고 기업 부분이, 특히 이제 기업 부분이 성장하고 이 녹색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성장 환경 동조화, 그러니까 탈동조화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장애 요인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거부터 이제 누적돼 왔던 환경 압력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기본적인 방향은 좀 포용적인 성장으로 국가 지역의 그 녹색 전환 노력하고 융합시켜 가지고 하는 접근 하나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누적된 환경 압력하고 에너지 수송 시스템의 경로 운영성하고 물려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미세먼지와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정책을 보시면은 서로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서로 다른 정책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통합시켜서 통합형으로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송 에너지 이 건물 그 그 건물 부분에서 최근에 빠르게 기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비한 전환적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문제는 이게 이제 이번에 어떤 여러 가지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는 재정 투자는 재정 투자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효과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 뭔가 재정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이 환경 분야에서.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의 재정의 강력한 추진을 또 하나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도출을 했는데 도출 과정은 이미 기존에 투입되고 있는 기후대기 환경 안전 부분, 에너지 자원 개발 부분, 자원 환경 부분, 자원 순환 환경 경제, 물 환경 관련된 올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재정 지출 사업에다가 그 사업에 거기에다 이게 지금 그 기재부가 올해 나라 살림 예산을 하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선정했던 사업들인데요. 이것들을 얹어서 그러면은 이러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그린 뉴딜의 성격에 맞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걸 어떻게 연계하고 확장적 재정 투자와 연결시켜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업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문제 의식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사업들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누적된 환경 압력들을 해소를 하는데 이거를 지역 생활 밀착형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 도시 낙후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전반적인 이 환경 인프라 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생활 지역 밀착형 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녹색 전환과 환경성 제고를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의 전략이고요. 두 번째 전략으로는 미세먼지 에너지 기후 변화 통합형 대응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이슈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묶어서 추진하는 정책 체계를 제안을 했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지금 이 미래 신기술을 녹색 전환과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는 최근에 나와 있는 새로운 기술적인 옵션들은 굉장히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통합적으로 운영이 될 때 그 편익이 충분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개별 기술이나 개별 사업 단위로 할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적인 그 존을 설정을 해서 예를 들자면 미래 녹색 에너지 전환 지구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재정 투자를 통해 가지고 뉴딜 그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시작을 하고 나면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규제와 정책과 금융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 지속 가능 금융의 확대를 마지막에 전략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기대 효과들은 각각 경제, 사회적, 환경적 기대 효과들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산적해 있는 환경 측면에서의 문제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녹색 전환을 보다 좀 포용적인 측면에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적인 이 녹색 성과, 녹색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만 드리면은 이 내용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만 연구된 내용들이 아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그동안에 뭐 환경 재정, 지속 가능 발전, 분야별 정책 연구, 그리고 뭐 혁신과 관련된 문제 의식, 환경 기술, 에너지 고용, 뭐 4차 산업혁명, 이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희 동료들의 이제 연구 성과들이 같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석 박사님이 그 디지털이래 그린 뉴딜 개념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셨고, 또 이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제 잘 그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도 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린 뉴딜형 미세먼지 정책, 우리 이유진 박사님 어디 계세요? 예, 우리 이유진 박사님이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시고 한 15분 정도 부탁드릴게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정책 아주 중요하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미세먼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엄청난 대책들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린 뉴딜형 미세먼지 정책은 도대체 뭐냐라는 게 저에게도 숙제였고 이번에 제가 나름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현황이 OECD 대비 2배 수준입니다. 시민들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배출원을 보면은 주요하게 특히 초미세먼지는 석탄이나 석유, 화석연료 태우거나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가스가 배출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여율을 보면은 사업장이 40%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연평균 농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에 대기 정체 현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농도일, 특히 2월 달에 일주일 동안 지속된 고농도일 때문에 급속한 정말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실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최근에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약 2,600명 정도를 했고요. 최근에도 또 이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그 경향들을 보면은 중국 등 국외 유입 요인이 크다라고 한 80% 정도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외교적 공조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공 강우 등 신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고 수 있다라는 것도 3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국내 요인, 국내에서 할 일 이런 것들을 좀 찾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또 시민들이 인식하는 생각들이 약간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48.6%, 없다 51.4%,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정책에 있어서는 수용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공학한림원에서도 석학 연구 보고서라고 하면서 낸 것들이 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해당하는 에너지 구조가 미세먼지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총 에너지 연평균 증가율이 매년 2.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원단위는 OECD 국가 중에 33위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믹스, 총 믹스에서 봤을 때도 석탄과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67.4%입니다. 다른 EU 국가나 OECD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결국 화석 에너지가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의 에너지 소비 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화석에 대한 비중도 매우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수를 보면요, 연간 3.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유차가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인구 2.2명당 차량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란 거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총 인구수와 차량 대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가고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총량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과 경유차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박사님 얘기하셨듯이 기후, 대기, 에너지 세 개가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에서도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봤습니다. EU 국가들은 석탄 발전소 폐쇄 연도를 지금 완전 페이즈 아웃, 그러니까 완전 제로 시점을 정하고 있고요. 우리가 영국이 2025년으로 알고 있는데 스웨덴은 2022년도. 그러니까 더 이상 신규는 증설하지 않고 이 제로로 만드는 시점들을 설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연도 설정입니다. 독일이 지금 2030년으로 논의하고 있는 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얘기되고 있고,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량의 10% 정도는 친환경 무공해차 의무 판매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책들이 금지나 규제 수단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지금 서울시가 녹색교통 관련해서 이제 진입 금지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도시별로 차량 진입 금지 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30년 가솔린뿐만 아니라 디젤 차량도 그 시내 진입을 금지하는 걸 만들고 있고, 이게 고농도 일이 아니라 상시 체계로 간다라는 게 의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미세먼지는 에너지 사회 구조와 연결돼 있고, 우리처럼 총량이 증가하는 한 미세먼지 관리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또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이고 과해자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자이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 정책은 미세먼지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저감 장치를 다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전체 총량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미세먼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은 지속 가능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환경과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 이런 것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총량 관리라든지 탈석탄이라든지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라든지 경유차 관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정책들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린 뉴딜은 녹색으로 가되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려한다라는 측면이고요. 뉴딜이라 함은 확장적인 재정이라든지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린 뉴딜형 미세먼지 정책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뭔가 규제 정책이나 제재 정책이 펼쳐졌을 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을 다양하게 집행을 하되 시민들에게 환경 사회적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제품이나 설비로 접근을 했다라면은 이것을 서비스로 연결시켜서 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일자리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규제가 강화됐을 때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 취약층에 대한 안전망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이 기후 변화 얘기 많이 하는데 유류세 인상 얘기했다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혔잖아요. 근데 그 노란 조끼 운동에서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전반적인 불평등, 부유세는 인하하면서 유류세는 인상하는 거에 반대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사회 불평등 해소,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되, 현재 우리나라의 이 미세먼지 대책에서 예산을 쓰는 걸 보면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전기차 수소차에 4천억, 마스크 공기청정기 이런 거에 한 2천억, 이렇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제품에다가 돈을 쓰는 이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세계의 이런 정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이 정책으로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냐라는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고요. 그랬을 때 사업장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면 최근에 특정 업체가 공모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부터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관리 감독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ICT를 활용해서 관리 감독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이런 분야가 핵심 정책으로 가는 것. 그리고 굴뚝에서 잡는 게 아니라 배출량 자체를 줄인다라고 한다면은 에스코 사업이라든지
사업장 연료 전환 정책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지금 수도권 대기 환경 문제를 잡기 위해서 예산이나 정책이 지나치게 자동차 중심으로 가 있습니다. 사실은 배출량의 40%는 사업장인데요.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너무나 적습니다. 여기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사업장 관리 인력이 확충이 돼야 되고 측정 대행 업체를 자율로 맡겨놓는 게 아니라 법인화를 해야 되고 그것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서 정말 실효적인 정책과 이 자료들이 축적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믿을 수 있는 통계나 자료가 축적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ICT를 활용한 스마트 관리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규제가 강화됐을 때 4종, 5종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기술 지원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융자가 가야 되고 거기에 에스코 사업이 연계되고 연료전화 사업이 연결되는 것이 저는 그린 뉴딜형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도로 오염원을 보면은 선박과 건설 장비가 있는데요. 선박은 LNG로 연료 전환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선박 분야에 있어서 일자리라든지 새로운 산업과 연결이 되고 있고요. 노후 건설 기계 친환경차 전환과 엔진 교체 지원도 저는 예산 대비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 있다고 봅니다. 발전소 부분은 결국 우리도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나 특히 내년 고농도 시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이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측면이 그럼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든지 석탄에 대해서 규제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는 석탄 분야가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저는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 특히 석탄 발전소가 많은 충남이라든지 경남 같은 지역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가주는 게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포용적인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재생가능 에너지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리백을 해달라고 요구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리백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유차 부분은 화물 분야가 사실은 우리나라 이 차량 분야에서는 경유차가 압도적이고 경유차 중에서는 화물차가 압도적인데 이 화물차야말로 정책을 세심하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화물차를 운송하고 이렇게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가기 때문에 화물 운수 산업을 어떻게 구조 개편하면서 면허권을 정부가 사서 폐지를 하면서 친환경 차량으로 같이 바꿔주는 이런 대책이 같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지금은 개인의 조기 폐차하고 난 다음 또 경유차를 사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의 생활권에 있는 친환경 차량을 시민 생활권 공공 차량을 우선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버스나 청소 차량이나 어린이 통화 차량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유차 감축에 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규제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거기 플러스해서 화물 운수 산업 구조 개편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가면서 자동차 총량 규제가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에 영향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차량부터 대체하는 것이 이 그린 뉴딜의 정신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당장 이 오염원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미세먼지 노출 빈도를 저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민감 계층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또는 열애 수용 환기 장치를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서울시가 이 경로당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주민센터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 성과들이 있고 이제 이런 공공 건물들은 폭염과 한파에 대한 대피처 플러스
미세먼지에 대한 대피처로서 같이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암모니아는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동안 우리가 관리가 안 됐던 분야인데요. 농업과 축산 분야에서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축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바이오가스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모니아나 메탄 저감 효과 이런 것들을 같이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현재의 미세먼지 정책,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린 뉴딜령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했을 때의 이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차이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저는 비전과 규제에 대한 시그널이 가고 그게 매우 일관적이다라는 것들이 가고 이제는 석탄 발전소를 줄일 수밖에 없다. 다른 대비가 가야 된다. 이제 경유차를 사면 안 된다. 이런 정부의 이 일관성 있는 규제와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과 산업 혁신이 이루어져야지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정 장치를 만들고 거기에 예산을 쓰는 것이 그린 뉴딜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단기, 중기, 장기로 이런 대책들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하여튼 그 짧은 시간에 아주 그 그린 뉴딜형 미세먼지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거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현재 어떤 미세먼지 정책 어떻게 하나요? 벌써 추경 나와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 같은 거를 좀 지적을 해주셔서 바람직한 방향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열띤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이우빈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우빈입니다. 저는 10분 안에 빨리 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린 리모델링에서 경로 이전성을 돌파하는 재정 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축 효과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키 포인트로 그 전환적 뉴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린 리모델링 안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그럼 저는 먼저 주택을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의 현황과 쟁점을 파악합니다. 김호석 박사님이 주신 아이디어인데요. 리모델링은 고쳐 쓰는 건데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 효율이 들어가니까 기존 에너지 비효율적 상품에 최신의 에너지 효율 기술을 집어넣어서 사회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건데, 그렇다면 가장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 가장 오랫동안 사회에 남아 있는 상품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보통 에너지 소비는 산업, 수송, 건물 이 세 개에서 일어나는데 아시다시피 건물이 제일 오래 있고요. 잘 안 부서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시지 않는 이상. 그 중에서 주택이 건물 용도 중에서도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주택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현재 크게 두 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직접 공공이 실시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이 사업의 기본 바탕은 에너지 복지입니다. 저소득층이 역진적 난방비 부담, 즉 소득은 낮은 데 비해서 난방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에너지 복지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자를 지원해줘서 노후주택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그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그 먼저 이 사업들을 이해하실 때 그린 리모델링을 이해하시려면 가장 크게 먼저 이해되는 건 이렇게 좋은데 왜 시장에서 채택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기량 사업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효과가 그린 리모델링 안에 다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효과를 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경제적 특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절감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 타당성이 낮으니 굳이 주택 소유주들이 투자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차 주택에서는 투자하는 사람하고 그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제 나뉘어집니다. 소유자지만 사용하지 않는 임대인과 당장 필요하지만 내가 2년 뒤에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 큰 돈을 투자하기 힘든 임차인, 이 두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 주택에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다들 이해하시다시피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모델링은 높은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갖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자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그 간극은 공공이 개입을 해서 메꿔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경제적 가치, 낮은 에너지 절감액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특히 비에너지 편익 같은 부분들을 자꾸 금전적 가치화해줘서 이 사업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타당성을 높여야 됩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 관해서 이 부분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금전전할 것인가,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논리는 결국은 그린 리모델링은 사회로서는 좋은데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우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적극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금전적으로 가치화해야 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그 배경은 환경과 경제의 이중위기 시대 우리가 지금 중점을 두어야 할 가치는 결국은 기후변화 대응,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각각을 살펴본데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측면에서 아직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확고한 가치의식이 없는지,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에서는 미국 사례를 통해서 미국이 이런 점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나섰는지 두 가지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원이 2018년 성과 보고를 하면서 이제 저소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그 지적 사항 중에 하나는 정밀 진단 대신 일반 진단만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미흡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정밀 진단과 일반 진단은, 정밀 진단은 말 그대로 이제 열 화상 카메라는 전문 기기를 활용해서 제대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일반 진단은 거의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창호 크기, 문 크기, 이런 벽체 두께 이런 걸 재야 되니까 그걸 재서 그냥 시뮬레이션해서 창호로 바꿔주면, 내단열을 하면 얼마 정도 줄겠다라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소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입장에서 일반 진단에 비해서 정밀 진단을 실시했을 때 더 효과가 높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비용이죠. 일반 진단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이제 뭐 5만 원, 10만 원 정도고, 정밀 진단은 아직 제대로 실시해 본 적이 없어서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없지만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가는, 가구당 나가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금융위기에서 우리나라, 그 미국은 어떻게 대처했냐라면, 보통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 친환경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 양성, 그래서 세상에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린 뉴딜이 나왔던 건 결국 2008년 금융위기에 대량 실형 사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바마가 선택한 전략 중에 하나는 분명히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 양성도 있지만 기존 인력을 어떻게 그린 쪽으로 끌고 들어올 것이냐, 그래서 실업에서 어떻게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빠르게 끌고 들어갈 것이냐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건축업에서 대규모 실직 노동자를 흡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급박하게 투입을 했고요. 그 시기 안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던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책 과제를 한 6가지로 나눠서 제시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진 전략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그린 리모델링 하려면 제대로 진단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전체 지원 가구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진단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주택 에너지 진단사라는 이 자격증이 아직 그 한국 에너지 진단 자격으로 남아 있는데, 이걸 민간 자격 국가 공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와 이런 부분에서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해서 한쪽은 한국 에너지 재단이 들고 있고 한국은 에너지 공단이 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역할 분담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사업의 특성이 우리나라의 그린 리모델링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요건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존 사업 추진책인데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진단사라는 부분이 자기네들이 보기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어느 쪽에 떠맡기냐면 시공업체에 맡깁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들이 에너지 진단사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진단 비용이라는 건 시공업체에게 그 비용이 그냥 10만 원이 얹어서 가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혼자서 시공업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에 하나는
그 시공업체 중 한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했다고 자료를 올려서 수십억의 공사비를 편취한 사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에너지 진단사를 한국에너지단에 직접 고용하고 여기에 특별한 역할들을 맡겨서 즉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서 공사 내역을 산정하고 그것들을 우선순위를 올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너지단이 그걸 통해서 공사 내역을 결정하고 시공업체는 공사만 진행하는 식의 열화분담이 돌아간다면 이 추진 체계는 상당히 균형 잡힌 상호 견제의 추진 체계로 구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너지재단 실시하는 사업인데 그 보일러 이력기기라고 해서 자기네 지원한 가구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보일러 이력기기를 설치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장 실패에 의해서 정부가 개입했다고 하지만 그 반대로 정부 실패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서는 반등효과, 리바운드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에너지 진단을 했을 때 그거가 나오는 기대 효과를 계산할 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추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즉 이전과 이후의 에너지 사용 행태는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랍니다. 근데 사람이 돈이 덜 나올 거 생각하면 에너지를 더 쓰게 되고 그래서 반등 효과 또는 역효과 그래서 사업을 해서 오히려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또 하나는 이제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경우는 돈이 워낙 없기 때문에 워낙 에너지를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사전 간추 효과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제 자료에 의해서 정밀하게 분석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 이력기기 설치를 통해서 우리가 정부 실패가 과연 존재하느냐,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끌고 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지원한 이후에 행태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안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만 사업해서 분명히 시장을 확대하는데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융도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융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최신의 금융기법을 쓰든 그 밑바탕은 결국은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인데 이 에너지 절감액이 크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캐시플로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한 게 기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어떻게 보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금융 모형을 만들어낼 것이냐가 새로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조금 지원 확대. 지금 한 가구당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대로 된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과연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에 공적 지원하는데 누구한테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된 상태인가? 과연 저소득층 가구에게 뭐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택을 넘어 이제 도시로 확장하려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제 공간적 확장이 필요한데 결국은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어떻게 공간적 확장할 것이냐 또는 생활 SOC와 어떻게 합쳐서 갈 것이냐. 근데 도시재생에서 문제는 이제 저층주거지가 이제 도시재생의 주요 지역인데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거기는 임차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소득층 임차 가구에 대한 주택 개량 사업을 활성화할 때 주택 소유주라는 존재, 즉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임차 가구 주택 개량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 내부에 끌어들여야 되는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거기 사업 안으로 끌고 들어올 것이냐. 사업에 참여하려는 유인을 제공하며 동시에 임차료가 인상되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 SOC는 그 생활 동선에 따른 일상생활의 녹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긴밀한 협조, 공간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진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진단비를 증액하자고 할 때 가장 맞닥뜨리는 그 논란은 저소득층에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에서 진단비로 30만 원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에너지 복지 측면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30만 원을 오히려 공사비로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미래에 곧 다가올 문제를 계속 핵심 부분이 아닌 기타 비용으로 생각하는 기존 관행에 머무른다면 결국은 당장 시급한 문제부터 처리하게 되고 우선순위에서 계속 기후변화 대응은 뒤로 밀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로 의존성을 깨려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린 뉴딜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에 입각해서
기후 변화 대응도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후 변화 대응도 핵심 부분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그걸 생각을 해서 아직 우리에게 현실화되진 않은 문제지만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과감하게 그 부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 투자에는 어디까지나 경제적 유인을 만드는 데 놓여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 시장이 만들어져서 인재와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역할론의 분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추진 체계는 저는 크게 시기별로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지원 사업을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이걸 종착역으로 전환의 종착역으로 삼기 위해서는 결국 시스템으로 남겨둘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뉴딜과의 연계 부분인데요. 결국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건물 에너지 주치의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주택 에너지 진단사를 육성해서 이 가정용 건물의 에너지 주치의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보일러 이력기기를 설치하면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시간 단위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에너지 사용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빅데이터 기반 사업을 디지털 뉴딜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어이구, 감사합니다. 예, 시간 잘 맞춰주셨고요.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 분의 발표자 분들도 앞에 나와 주시고요. 두 분의 우리 그 토론자 분들도 나와 계십시오. 우리 또 청중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제가 봐서는 만만치 않은 분들입니다. 아마 아주 좋은 질문들을 지금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33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을 모셨는데 아무리 정책이 좋으면 뭐합니까?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그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계신 우리 서왕진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서왕진 원장님, 예, 인사,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 우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녹색건축센터장 이은석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서왕진 원장님 한 8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린 뉴딜뿐만 아니라 이 전환적 뉴딜에 관한 논의는 어떻게 보면은 진보 정부, 진보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계기를 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로 그동안 진보 정부나 진보 정치는 가치지향, 철학 뭐 이런 건 분명한 반면에 그 부분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선언적 몇 개 정책들이 있었지만 국가 재정이나 행정력을 총동원한 그래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규모적인 정책적 시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취약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환적 뉴딜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정부가 지향하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구체 정책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려는 시도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재정이나 행정을 아주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그 부분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좀 진전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경사련의 선도적인 어떤 노력 속에서 이만큼 진전이 됐는데 실질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또는 정부 부처의 정책으로 어떻게 자리 잡도록 할 거냐 이 부분이 아주 관건적인 것 같고 이 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경사련과 정부 부처가 논의도 하고 결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발표에서 김호석 박사님 그린 뉴딜 추진 전략 이야기해 주셨고 이유진 박사님 미세먼지 분야를 그린 뉴딜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또 이유빈 박사님은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더해서 도시 재생을 통해서 어떻게 공간적으로 확장할 것인가 다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방향들을 제안해 주셨다고 보는데요. 몇 가지 부분만 제가 특히 추진 전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 김호석 박사님 추진 전략 부분에서 뭐 통합적 대경경으로서 접근할 필요라든지 공간적으로 좀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규제 제도 개편을 하는 거라든지 또 녹색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은 이 그린 뉴딜을 강화하고 또 현실화시켜 나가는 데서 아주 균형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보다 좀 더 실용적인 실질적인 전략적 요소를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이 그린 뉴딜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기개발된 또는 검증된 정책 프로젝트들에 우선 집중하고 특히 올 추경 내지는 내년 예산에 곧바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선정해서 우선 집중하고 뭐 내후년은 또 뭐 2021년 2년까지는 새로운 것들을 더 개발해 갈 수 있겠지만은 내년 사업에 관해서는 그 부분을 좀 분명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대기질 미세먼지 대책 문제,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 문제 이 두 가지 부분이 이미 기존의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원전 하나 줄이기 또 태양의 도시라고 하는 뭐 수년에 걸친 굉장히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전개돼 왔고 정책들이 진행돼 온 바가 있고 또 미세먼지 부분은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어려운 조건 속에서 최근에 생활권 미세먼지 대책을 아주 집중 계획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로 대거 전환을 하는 정책이라든지 또 보일러를 전환하는 거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이미 마련됐고 서울시 차원에서 또 일부는 중앙정부의 어떤 추경으로 사업을 이미 전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마련되고 일정하게 효율성이라는 것들이 검증된 정책들에 대해서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아주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 전략을 통해서 압축하고 집중할 것인가 이런 구상이 아주 실질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서는 이 전환적 뉴딜 논의와 함께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적극적 계기로 활용해서 기왕에 고민했던 이 정책들을 이번 추경과 내년도 예산 정책에 뭐 정말로 과도할 정도로 깜짝 놀랄 수준의 어떤 집중적인 확대 재정 전략을 통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고 있고 그 준비 작업을 이미 이제 예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논의 자체가 경사련의 어떤 제한 정도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확고한 어떤 비전과 정책적인 어떤 의지로 확정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이 전국적인 지방정부 차원에 적극적으로 전달이 되고 함께 논의가 되는 이런 과정이 적어도 1, 2개월 안에 아주 집중적으로 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이것을 가져가기 힘들어지고 그러면 또 시간이 훅 흘러가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 전략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한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꼭 좀 짚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실행은 지방 정부에서 상당 정도 실행 과정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하에서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나 태양의 도시 또는 미세먼지 대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규제나 정책 수단들 이 부분을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고서는 매우 제한적인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그린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에너지 효율화 관련해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부분, 저소득층 뭐 에너지 단열이라든지 주택 단열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늘려갈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큰 건물, 다소비 건물들을 관리하는 부분은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이 그것을 규제도 하고 또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방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그린 뉴딜 정책을 정말로 실행력 차원에서 지방과 함께 해 나가려고 한다면 중앙정부가 책임성 있게 이것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와 뭔가 이 실무 집행과 관련된 라운드테이블 같은 걸 만들어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치들을 한번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아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추진 전략에 공감을 하면서 이제 좀 검증된 거 새로운 거 자꾸 희한한 것들 만들어내 가지고 복잡하게만 하지 말고 검증된 거를 좀 제대로 해보자 이게 하나 있으셨고 뭐 경사연에서 좋은 거 하기는 하는데 경사연 뭐 힘 있냐 국가 정책으로 돼서 제대로 예산 배정 받아서 이렇게 실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상당히 그 현장에 있는 그런 지방자치 단체의 어떤 입장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그린 리모델링 이거 뭐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우리 이은석 박사님. 예.
예. 사실 그 오늘 처음 참석 의뢰를 받고 그 전환적 뉴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체 세션에서 그 여러 또 유수의 교수님과 원장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재정적인 정책 그리고 방향성이 지금 잡혀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도 그런 연구자적 입장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더 추가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오늘 그 김호석 박사님, 이우진 박사님, 이우인 박사님께서 다루어 주신 주제가 또 공교롭게도 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녹색건축센터에서도 다루는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도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매우 재미있게 또 들었고 전적으로 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료적 그 입장에서 그 동료 현재 같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적인 입장에서 이 세 분의 발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 그 김호석 박사님께서 짚어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사실 그 자본에 관한 부분, 재정 투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마지막 그 자료 결과 부분에서 말씀 주셨던 재정적인 투입이 앞으로 인프라를 지속 가능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 그 녹색건축센터에서 작년에 왜 녹색건축물이 지역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이제 단연도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뭔가 원활하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에서 녹색건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나머지 행정단에서는 다 공감을 하지만 재정을 분출하는 파트에서는 그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왜 그게 사적 영역에 들어가는 재정을 왜 국가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가 계속 맞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 건축에 관한 부분들이 현재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저희 자체 연구 과제로 좀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네덜란드 케이스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린 펀드 스킴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이런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자체 국민들이 녹색 건축 혹은 지속 가능한 건축을 만들기 위한 금융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예금 적금을 소액으로 하면서 국가가 전반적으로 큰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재원을 국민 스스로가 작은 소금융을 활용하면서 쌓아 나갈 수 있게끔 벌써 한 20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현재 윤리적 자본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 이제 김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녹색 채권, 그린 본드, 혹은 또 사회적 채권, 소셜 본드, 그리고 두 개가 합해져 있는 서스테이너블 본드가 이미 세계 자본 시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들어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산업은행에서 대규모 자본을 한번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반입을 해본 것 이외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사회적인 어떤 윤리적 자본에 대한 활용이 좀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차원에 있어서 굉장히 윤리적인 자본, 해외 자본들을 싸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자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재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김 박사님의 녹색 채권에 관한 어떤 플랫폼을 우리나라의 어떤 그린 뉴딜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우진 박사님의 미세먼지에 관련된 이슈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저희도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면서 사회조사에 관한 통계들을 봤는데, 작년도 2018년도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중에 1등이 압도적으로 미세먼지입니다. 전체 국민 중에 82.5%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이 수치는 원자력이나 이런 어떤 전쟁의 위험보다도 높게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가습기 살균 문제 때문에 호흡기에 관한 위험성, 그리고 이것이 생명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에 불안감들은 이미 학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이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사비를 들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 스트레스를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내가 불안해서 지불하는 개인적인 비용을 사회적인 재정 지원으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 국가가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아이템이나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선상에서는 또 국민들이 선택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또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녹색 건축을 예를 들자면, 녹색 건축에 살아보지 않으면 그 건물이 좋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달에 이사를 해서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는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인증받은 아파트를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하지 않아 보면, 내가 써보지 않으면 그 상품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 많이 펼쳐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정책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거를 선택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는, 생태적인 어떤 시장적인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정부가 이런 윤리적인 재원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상품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우빈 박사님께서 이제 해주셨던 그린 리모델링에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화두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어떤 녹색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이게 아까 이제 이우빈 박사님께서 굉장히 이제 전곡을 찔러주셨습니다. 임차 건물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지구 안에 그린 리모델링 대상 건물도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상적인 차원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때 기후 변화 대응과 그린 리모델링을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개념과 굉장히 마이크로한 것들이 만나게 되는데, 이게 달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텀업 방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그린 리모델링 대상이 도대체 몇 채가 있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물량이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그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바텀업 방식으로 올라가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가서는 그린 리모델링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에 관한 정책적인 제안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그 부분에 한 가지 좀 더 추가를 해보자면, 그린 리모델링은 일종의 하나의 출구 전략으로 써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즉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건축물이 늘어날까요?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연구소 자체의 연구 과정이 2030년부터는 이게 정점을 찍고 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즉 시장 수요와 건축물의 수요는 맞아 떨어져서 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건물을 지속적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빈집으로 놔둔 이후에 이걸 철거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포인트로 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노후 건축물들을 다 그린 리모델링 할 필요는 없죠. 왜 남아돌게 되고 빈 건물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것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 20년, 30년 이후에는 더 큰 공해의 문제로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진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보자는 거죠. 하나는 정말 우리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서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형태의 어떤 그린 리모델링 결과를 가져가고, 하나는 다른 한편은 이 쓰지 않은 건물을 철거를 해서 원래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도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팩터에 재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그린 뉴딜을 통한 어떤 윤리적인 재원들은 마련이 돼서 그쪽에 투자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잡아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년에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인 IPCC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가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기후 변화에 관한 부분들을, 재앙적인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곧 12년밖에 안 남았다. 거의 벌써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0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로서 그린 뉴딜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선순환적인 재정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표준 개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회적 가치를 지닌 녹색 건축물 같은 곳에 이제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 그럼 하여튼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면 좋겠다. 하여튼 사용해봐야지 우리가 이제 그런 새로운 상품 또는 시장의 어떤 그 창출을 해볼 수 있다.
뭐 또 임착 그 그림 리모델링의 어떤 출구 전략으로 하나 사용될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오디언스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코멘트나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부원장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김선희입니다. 그 김효석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설명을 못 해주셔서 그런 부분인데요. 그 고성장 시대부터 누적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그리고 효율성이 낮고 비정상적인 에너지 수급 가격 시스템 그리고 칸막이 예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이러한 좀 뭔가 경로 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는 그 재정 투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결국 그 작동할 수 있는 그 실행 수단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제시해준 부분이 어떤 제품이나 아니면 사업에 투자되는 이런 부분을 뭔가 공간 개념으로 해서 조닝 얘기 말씀해 주셨어요. 미래 녹색 에너지 전환 지구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 도시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신도시나 아니면 새로운 모형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우빈 박사님 말씀 정말 핵심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 저희 국토연구원 올해 입사한 책임연구원인데요. 굉장히 똑똑하죠. 근데 결국은 이 공공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린 리모델링을 민간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결국 그 녹색 금융인데 우리는 지금 많이 안 작동되고 있잖아요. 아까 이인석 박사님도 살짝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 녹색 금융 새로운 금융 모델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지 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건축물 같은 것들, 신도시 같은 부분들 30년 정도 돼서 이제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뭔가 가치나 아니면 비전을 하면 민간이 확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지 이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나중에 마지막에 그 세 분의 발표자들한테 지금 그 토론에서 나온 의견하고 또 우리 좌석에서 의견 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2, 3분씩 드리겠습니다. 한두 분 더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우리 한상훈 박사. 네, KI 한상훈입니다. 저는 좀 아까 그 이은석 박사님이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IPCC 특별보고서 말씀하신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작년 그 송도에서 2018년 특별보고서의 내용이 한국이 채택한 게 아니라 IPCC가 채택한 거 맞죠? 이 도시 내로 하지 않으면 2030년에서 35년 사이에 임계점이 온다. 기후변화로 인한.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 같은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국가 비상 대책회의, 기후변화 대책회의, 뭐 비대위 같은 것도 만들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들리고, 근데 오늘 우리 저 김원석 박사님이 얘기한 추진 전략 속에서 왜 전환적 녹색 뉴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인데 IPCC에 대한 이런 특별보고서의 권위에 기대해서 이거를 왜 확산을 시키지 오히려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젠가 비장의 무기로 쓰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실 뭐 서왕진 원장님 말씀하신 결국 돈에 관한 문제인데 돈을 우리 환경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재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좋은 얘기는 다 해도 결국은 재정이 수반돼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다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Y라고 하는 이러한 전환의 시대의
왜 그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예를 들면 우리 원장님이 사회보는 이 정도 레벨에서는 이걸 널리 확산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환경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앞서 있었던 회의에서 이런 가치에 대한 위기의식과 그런 공유를 해야 재정에 좀 많이 반영될 수가 있고 추진 전략에 있어서도 그게 일단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부분도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같이 연계되어서 그런 재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계든 뭐 도로 교통이든 뭐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이렇게 보조를 한다라고 할 때도 그 예산이 마련돼야 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은 그게 IPCC라든지 이러한 이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국민들의 위기감 그 독일 얘기해서 미안하죠. 독일에서는 위험이라고 말할 때 이 리시코와 이 게파르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얘기하는 루만 같은 사람은 그 리시코 같은 것을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 또는 위험 이렇게 얘기하고 게파르는 타인의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피해 위험 이렇게 구별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자에 해당하는 이런 리스크에 대한 이런 위험은 결국은 그 위기 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미세먼지를 통해서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정책의 문제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산을 시켜서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그러시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왜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드라이빙이 안 되는 건지 그 해서 뭐 이게 나쁜 게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추진 전략에서 그런 부분들 좀 강하게 어필해 갖고 널리 좀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시급한 이슈인가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국민들이 그만큼 느끼지 않으면 사실은 정책의 어떤 지지를 받기가 어렵고 정책의 지지를 못 받으면 돈을 쓸 수가 없고 이게 다 엉켜 있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국민의 그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사 높고 미세먼지가 에너지하고 연결돼 있고 또 기후 정책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고리를 잘 활용을 하면 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의견 더 있으시면 한 분 더 주시고 없으시면 우리 세 분의 발표자 등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김우석 박사님.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의 버전이 한 버전 9 정도 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리비전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초점을 맞췄던 거는 다른 거보다도 무조건 이번 기회에 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고 싶은 게 이제 가장 제가 중요시했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뉴딜을 통해서 논의했던 여러 가지 취지들이 담겨질 수 있겠는가. 그거가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안드렸던 그것들이 이미 올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후 산단, 도시재생, 농촌재생 이런 사업들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과거 방식대로 하지 말고 자꾸 투자를 이제 파편적으로 하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그게 오히려 또 다른 환경 압력의 원인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거기에 돈을 넣을 때 근본적으로 환경 압력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미래 기술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미래 기술을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노후 산단, 도시재생, 농촌재생을 추진을 하자는 걸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특히 산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이 서로 이게 전환, 건물, 수송 부분이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별 기술별로 하면은 효과들이 충분히 잘 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산업단지 같은 거를 재생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좋은 형태로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 기대 효과가 이제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면은 그
산단의 에너지 비용은 굉장히 떨어질 거고 녹색 경쟁력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환경 압력이 작아질 테니까 그 산단이 잘 돌아가도 거기서 발생하는 환경 압력은 성장과 환경과 경제의 동조화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맥락에서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3차 예기본에서 분산형 발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지금 노후 지난번에 그 강원도에서 그 전선 때문에 노후된 그 전선 인프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비단 거기뿐이 아닐 겁니다. 지금 지역 차원에서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이제 그 전력 인프라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용 가구가 많지는 않아서 경제성이 낮습니다. 그 지역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분산형을 하면서 녹색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실현 가능성, 효과, 단기적인 뭐 피지빌리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시했던 그 사업들이 이제 서항진 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바로 그 이행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녹색 채권 지방 정부의 이제 캐파시티하고 이제 그 지금 뭐 녹색 금융 파트도 같이 물려 있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본적으로 이 환경 문제에 특히 이제 그 동조화 측면에서 이걸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자본에다가 환경적 책임성을 자꾸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녹색 금융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지속 가능 금융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 독자적인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기재부 연구 영역으로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공식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자꾸 쓰는데 유기농 제품은 유통되고 있는데 유기농의 인증 기준은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금융기관들이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인증이나 그 서티피케이션들은 다 외국의 기준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해관계가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채권 발행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맥락에서 이제 또 한번 이 중요성을 말씀을 드린다면 녹색 지방채, 녹색 국채, 지방채, 녹색 회사채가 활발하게 발행될 수 있는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이 빨리 공식화돼야 됩니다. 그 면에서 저희 연구원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셨던 것들은 추진 체계에서 이제 왜 IPC 같은 이제 그 지구적 차원에서의 권위들을 활용을 안 했냐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 전환적 뉴딜은 전반적인 흐름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국민이 권위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국민의 필요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결국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이 이번 전환적 뉴딜에서 전환적 뉴딜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유진 박사님. 네, 저는 정말 그린 뉴딜의 대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 인프라 지하 설비들 낡았죠. 거기에 폭우는 쏟아지는데 배수 배관망 시스템도 낡아 있습니다. 폐기물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노후 산단 문제라든지 이제 신규 건축물보다 노후된 건축물들 훨씬 더 많습니다. 미세먼지 심각하고 화학 물질 유출 사고 엄청나게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 기후환경 회의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 배출 조작 시스템 이런 것들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왜 일어나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분야의 일자리들이 일은 정말 많고 돈은 진짜 안 되고 임금은 안 되고 또 기술은 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웬만큼 대학 나와가지고 이 배출 측정 저감 장치, 저감 시스템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환경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또 체계를 세우고 하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좋은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들이었어요. 그냥 때우는 일자리들로 사람들을 메꿔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민적인 관심이나 이런 사회가 이렇게 높을 때 이 일자리들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줘야 되고, 또 최근에 제가 국가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국가의 통계가 엉망인지 저는 몰랐어요. 온실가스 통계도 그렇고 에너지 통계도 그렇고 오늘 미세먼지 통계도 통계 나온 게 신뢰가 안 돼서 정책을 수립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돈을 써야 되는 일이에요. 환경 관련해서 폐기물 지금 막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고도의 인프라를 투입해 줘야 되고 관련해서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와 자존감과 임금을 높여줘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반복되는 폐기물 대란, 그 다음에 화학 유출 사고, 미세먼지 배출되는 거에 대한 자가 측정 시스템 조작 사건, 저는 이거 계속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키워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인프라를 투입해 줘야 반복되는 이 사고들을 저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이런 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아무리 산업부, 환경부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기재부의 벽을 못 넘을 겁니다. 저는 기재부가 너무 강력한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한국 사회는 주류화된 사회가 아닙니다. 온실가스는 그냥 환경부만 책임지고 있는 거지 산업부, 국토부 여기는 이거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밀어붙여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랬을 때 여전히 저는 너무 회의감이 드는 게, 이런 시장, 그러니까 환경이나 산업이나 그린 뉴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면은 한 4가지 정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일관된 의지. 두 번째는 실제로 이런 걸로 발생되는 환경 사회적 비용을 시장에 반영시켜 주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 네 번째는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용성이 있는 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4개 다 없습니다, 우리가. 이 4개 다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해보는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정부가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노력을 하겠지만 서울시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좀 해서 이게 작동한다는 걸 보여줘서 확산하는 전략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거를 기재부까지 좀 설득할 수 있게 저는 좀 치고 올라가야지 이게 일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요번에 어떻게 그래도 2조 가량 우리 미세먼지 추경이 배정이 됐으니까 적지 않은 돈인데 그거라도 좀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이유진 박사님 좀 많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노력하고요. 우리 그러면은 이우빈 박사님. 네. 소황진 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어차피 대상이나 그런 사업을 관리하는 거는 결국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결국은 이 방안도 저희가 주택개량 사업을 통합하는 방향에서 주체를 지방정부로 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결국은 나온 게 중앙 부처들이 자기네 성과로 잡히지도 않는데 그걸 넘기겠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 분권과 맞물린 문제라서 이게 뭐 단번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구조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다른 연구에서 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정책을 플랫폼으로 써서 거기에서 약간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플러스 알파해서 뭐 서울형, 그다음에 경기도형 이렇게 제시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구조 안에서도 중앙 정부 정책을 플랫폼으로 써서 지방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형태를 조금 구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은섭 박사님의 수요 조사하고 출구 전략은 저도 100% 생각하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나마 주거 실태 조사 원자료를 통해서 소득 수준, 주택 유형, 점유 형태, 그다음에 노후 수준 갖고, 그다음에 거기가 동에 있냐 아니면 면에 있느냐, 이걸로 예전에 조사한 바는 있는데요. 결국 이 수요 조사에서 핵심은 단순히 건물 상태뿐만 아니라 이게 주택이기 때문에 어떤 가구주가 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까지 두 개를 다 합쳐야지만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출구 전략은 저도 100% 동의하는데, 결국은 사업, 약간 고칠 것도 아닌데 왜 조사하느냐라는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진단 자체를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태스크로 여겨서 이걸 통해서 어떤 정보를 생산하고 그걸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어떻게 써먹을 거냐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보다 김호석 박사님이 더 잘 대답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 꼭 필요한 요소는 결국은 공공이 개입할 때 금융모형에 투입할 수 있는 식으로 그 사회 경제적 효과를 금전적 가치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백업이 될 거냐, 결국은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될 거냐인데, 제가 일례로 만나봤을 때 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 건데, 결국 미국처럼 우리는 하기가 힘들다. 왜? 기초 자료가 없어서. 결국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토론을 하면 항상 뭐 데이터가 없다 그러고 기초 연구가 안 돼 있다 그러고 이제 하여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참 경사연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싱크탱크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뭐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우빈 박사님 올해 작년에 들어오셨다고요? 다행히 작년 12월 27일에 여기 지금 원장님 계신데 한마디.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니, 좀 딱딱해서 제가 좀 농담했습니다. 이게 오늘 뭐 그 전환적 뉴딜 정책 그리고 분과 회의로 그린 뉴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사실은 이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서 이 배정된 시간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이슈 하나하나를 사실은 조목조목 따지고 토론하고 더 나은 정책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늘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지만 적어도 큰 이제 그 줄거리들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세미나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런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해서 관련 정책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분의 우리 김호석 박사님, 이우진 박사님, 이우임 박사님, 하여튼 아주 훌륭한 세미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두 분의 그 서왕진 원장님, 이은석 그 센터장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늦은 시간까지 그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그 청중에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세미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